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자로 가는 다리, 브릿지. 우아하게 절약하고 과감하게 불려라. 인색하지 않게, 궁상 맞지 않게, 연봉 3천으로 순자산 10억을 만든 6년간의 이야기. 김수연 아린 지음, 이콘에서 펴낸 책입니다. 글쓴이 김수연. 초절약녀라 불리는 전업주부 겸 투자가. 절약과 재테크를 위한 모임 브릿지의 리더. 전세 6천만 원짜리 원룸에서 외벌이 월급 235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나 6년 만에 순자산 10억 원을 돌파, 서울과 광명의 신축 아파트를 비롯한 다주택 보유자가 되었다. 비결은 1년간 열심히 모은 종잣돈 1,500만 원을 소액 부동산과 주식에 꾸준히 재투자하며 불려나간 것. 현재도 한 달 생활비, 3인 가족 60만 원을 유지하며 매년 절약으로만 1,000만 원 이상을, 투자 수익으로 1억 원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절약법은 무조건 안 먹고 안 쓰기가 아니라 돈을 써야 할 곳과 쓰지 않아도 될 곳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겐 엄격하되 남에겐 인색하지 않은 방식으로 궁산 맞지 않고 우아한 짠순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킨다. 현재는 본인의 절약과 투자 노하우를 블로그에 꾸준히 소개하며 브릿지 멤버들과의 피드백을 통해 함께 부자되는 길을 모색 중이다. 머릿말. 우아하고 쿨하게 절약하기. 정말 가능할까? 4월이 되자 반가운 우편물들이 날아들기 시작한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통지서들이다. 한 통, 또 한 통. 다 온 줄 알았는데 계속 날아드는 통지서들. 마지막 통지서를 받은 후 액수를 계산해 보았다. 한 200만 원쯤 되겠지 했는데 실제 금액은 그보다 훨씬 많은 약 330만 원이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일부를 떼어서 눈여겨보던 미니백을 샀다. 그동안 잘 차려입어야 할 약속이 생길 때마다 들고 나갈 가방이 마땅치 않아서 내심 곤란했는데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질러본 것이다. 좋아하는 원피스를 입고 미니백을 어깨에 맨 채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 자랑했더니 다들 난리가 났다. 가방도 예쁘고 배당 수익도 멋지단다. 어떤 분은 자기도 앞으로는 배당주를 노려보겠다고 한다. 가방을 산 건 난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분들 덕에 더욱 행복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느낌이었다. 전에도 투자 수익이 생길 때면 일부를 떼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사곤 했지만 이렇게 큰 돈을 온전히 나만 위해 써본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새 식구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을 넘지 않는 나를 보고 절약을 넘어 초절약녀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내가 요즘은 돈 쓰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다. 필수 가전이 되었다던 빨래 건조기도 사고 책 출간을 앞두고 거금을 들여 프로필 사진도 찍고 그걸 핑계로 겸사겸사 옷도 몇 벌 샀다. 그렇지만 우리 세 식구의 생활비는 여전히 한 달에 60만 원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지출은 생활비가 아닌 자본소득, 즉 투자로 벌어들인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2020년 가을에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자동차를 샀다. 4월에 큰맘 먹고 사둔 주식들을 가을에 한번 정리했더니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 덕분이었다. 장롱 면허인 내가 운전을 다시 배우자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날씨가 안 좋을 때 아이를 무사히 유치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서 참 좋다. 월급 235만 원에서 순자산 10억이 되기까지. 이왕 시작한 김에 좀 더 자랑해 보자면
우리 가족은 얼마 전 광명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했다.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시설이 새 것이라서 좋다. 그리고 내후년에 이사를 계획 중인 서울의 새 아파트는 지금 한창 지어지는 중이다. 물론 그때가 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자산이 계획대로 쑥쑥 잘 불어나 주고 있다. 현재 우리 가족의 순 자산은 대출 등의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10억 원을 조금 넘는다. 요즘 같은 때에 그 정도가 뭐 대단하다고. 나도 종잣돈만 있었으면 그 정도는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맞는 말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았고 주식도 최근 들어 화랑을 이어왔기 때문에 금액만 보면 엄청난 부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6년 전만 해도 이런 인생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혼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남편의 월급은 235만 원이었고 나는 직장을 그만둔 뒤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어려운 형편에 결혼을 하려니 전세 6천만 원짜리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그나마도 남편의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이었다. 이런저런 비용까지 합하면 그때 우리 부부는 마이너스 7천만 원의 자산으로 시작한 셈이다.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그것을 불리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월급 235만 원을 아끼고 아껴서 1년 동안 1,500만 원의 종잣돈을 모았고 그것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조금씩 불렸으며 그 와중에도 꾸준히 저축해서 모은 돈을 투자금에 보탰다.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이뤄낸 결과가 바로 6년 만에 순자산 10억 원 달성이다. 시작은 절약이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아파트로 몇억 원을 벌었다거나 주식으로 몇십 프로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에 하루빨리 동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지런히 종잣돈을 모으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뿐이다. 무조건 이 악물고 안 쓰는 것만이 정답일까? 종잣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해서 무엇할까?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걸 보면 절약으로 종잣돈 모으기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저축까지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다. 바로 이렇게까지 궁상맞게 살아야 해? 라는 자괴감이다. SNS를 보면 남들은 외식도 하고 예쁜 옷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돈 아끼느라 철학맞게 살고 있다는 박탈감, 장을 볼 때마다 고작 몇백 원을 아껴보겠다고 받는 스트레스, 남편이나 부모 잘 만나서 걱정 없이 사는 듯한 친구들을 볼 때 느끼는 좌절감. 이런 감정들이 쌓이다 폭발하면 그동안 저축을 잘해오던 사람도 그만 포기하거나 그때까지 모은 돈마저 쉽게 써버리기 쉽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쿨함이 아닐까 싶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나의 가치관에 맞춰 당당하게 살아가는 태도 말이다. 목표한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시간을 무조건 이 악물고 버티려 하기보다 미니멀 라이프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절약이란 과거 우리 엄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악착같이 안 쓰고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반드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될 곳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예상되는 지출이 있다면 평소에 조금씩 대비해두고 가계부를 자주 들여다보며 소비 습관을 고쳐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절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현명한 절약이 되려면 절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절약은 어디까지나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과정일 뿐 최종적으로는 재테크를 통해서 그 종잣돈을 불려야 한다.
처음에는 종잣돈이 적으니 수익금도 크지 않을 테지만 투자 수익을 재투자하는 한편 절약을 지속하며 종잣돈을 꾸준히 보탠다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는 소중한 사람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생활비는 늘 남편의 월급에서 가져온 60만 원 이하로 묶어두고 있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나 의복은 주로 투자 수익을 이용해서 구입한다. 투자 수익이 별로 없었던 과거에는 생활비에서 아낀 푼돈을 공돈 통장에 따로 모아두었다가 제법 돈이 모이면 종종 소소한 사치에 활용하곤 했다. 그 덕분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절약을 하면서도 남들 눈에는 전혀 궁색해 보이지 않은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일부러 꾸민 적은 한 번도 없다. 그저 남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돈을 지출하고 다양한 절약 노하우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지 계속 연구했을 뿐이다. 나 자신에게는 엄격할지언정 그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 적 없고 다육식물 키우기나 할머니 용돈 드리기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런 모습이 남들 보기에 쿨하고 우아해 보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거짓도 숨기는 것도 없는 솔직한 경험담. 나는 아직 엄청난 부자까지는 되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나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만큼의 경험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다. 처음부터 충분한 종잣돈을 갖고 시작한 사람과 제로에서 시작해야 하는 사람은 방법부터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사촌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책을 많이 읽어보았는데 읽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투자금을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씩 가지고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 말이다. 연봉이 적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다. 결국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책을 덮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보면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처음에 그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궁금한 마음에 책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탈했다. 소득의 50%는 무조건 저축하는 악착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던 어떤 저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 합산 월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사람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월급의 50%를 저축해도 500만 원이 남는다니 배신감마저 들었다. 자산이 몇십억 원이라거나 심지어 100억 부자라고 소개되는 부동산 책 저자들은 자산이 아닌 순자산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자산과 순자산의 차이는 크다. 그냥 자산이라고만 하면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지만 순자산은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의 레버리지를 모두 빼고 남은 순수한 금액이다. 자산이 100억 원이라도 레버리지 비율이 90%라면 실제로 남는 순자산은 1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이 높으면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고 저축액이 많으면 투자할 때 돈이 불어나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 하지만 우리처럼 월소득 230만 원 전후의 외벌이 가정은 월급의 절반은커녕 10% 저축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투자는 생각하기도 어렵다.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가정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없을까? 그래서 나는 모두 터놓고 말하기로 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 전에 모아둔 돈이 있었는지, 월급은 얼마였고 생활비는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돈을 모았고 투자를 시작했는지, 돈이 없어서 문제에 봉착할 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몇 년 만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모두 솔직히 털어놓을 생각이다. 그것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말이다. 우리처럼 월급은 적고 모아둔 재산은커녕 빚만 떠안고 시작하는 부부도 서울 내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했으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축과 투자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저축과 투자라고. 그러니 함께 공부하자는 이야기도 해주고 싶다. 넉넉히 벌어서 충분히 소비하자. 나와 함께 절약과 투자를 공부하는 모임인 브릿지의 멤버들은 누군가 가방이나 가전제품을 샀다고 자랑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하곤 한다. 절약하는 모임이라면서 돈을 썼는데 축하한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는 가계부를 공유하고 피드백하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샀다고 자랑한다는 것은 열심히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3인 가족 생활비 200만 원을 훌쩍훌쩍 넘기던 사람들이 어느덧 1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줄였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격려 속에서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멤버들 중 상당수는 생활비를 80만 원 이하로 잘 유지하고 있다. 줄어든 생활비만큼 종잣돈은 차곡차곡 쌓이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고 그러면 자산은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그때의 짜릿한 기쁨은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 기쁨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진 것은 없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막막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지 모르겠다. 그런 당신도 이제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 멤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내가 했다면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2021년 가을을 앞두고 김수연 드림. 파트 1. 절약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할 때. 아끼기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2년 안에 원룸을 탈출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절약에 매진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그 아파트의 전세가 9,500만 원으로 올랐던 것이다.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다. 1년에 1,500만 원을 모으는 것도 월급의 절반을 저축해야 하는 최대치였는데 500만 원을 더 모아야 하다니. 그래도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아직 원룸 만기가 1년도 넘게 남았으니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다짐하면서 목표를 9,500만 원으로 수정했다. 그런데 웬걸? 일주일도 안 되어 전세가는 다시 1억 원으로 올랐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말 그대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붕 떴다가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었다. 우리 형편의 그 돈은 도저히 무리였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커녕 전세로 들어갈 집 한 채가 없다니. 이 비좁고 추운 원룸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여기서는 도저히 아기를 낳아 기를 수가 없는데 서러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애써 받아들인 후 나는 전세 9천만 원으로 이사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광명에서 부천으로, 인천으로, 점점 서울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실컷 아파트를 검색하고 마지막엔 늘 다시 하안주공 아파트를 검색하고 끝났다. 포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절약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그러던 2014년 겨울의 어느 날, 풍백이라는 닉네임의 블로거가 눈에 띄었다. 내 또래로 보이는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가고 싶던 하안주공 아파트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전세로도 살지 못하는 아파트를 겨우 800만 원에 샀다니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부동산 관련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모두 읽어보고 책과 블로그도 찾아보다 보니 점점 그 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다는 것은 바로 최근에 유행했던 갭 투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면 전체 매수 가격 중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당시는 갭 투자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훨씬 전이었지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이다 보니 이미 그 방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4천억대 자산가 김승호 회장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어떤 글이나 말을 듣고 비웃는 자는 사라지고 뒤통수를 맞은 사람만 살아남는다. 나 역시 그때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은 느낌이었다. 당장 내가 이사 들어갈 집을 사는 것보다 자산을 빠르게 키우는 것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다. 절약만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모은 종잣돈을 투자로 불리는 것이 원룸을 탈출하는 지름길 아닐까? 그것이 내가 부동산 공부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이다. 그동안 모아둔 종잣돈 1,300만 원을 전세 입주금이 아닌 투자에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때부터 열심히 관련 정보를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투자 대상을 물색했다. 책을 읽고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의 글을 정독하고 강의도 듣고 주말이면 남편과 관심 지역을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공부했다. 그렇게 공부에 공부를 거듭한 후 2015년 봄 우리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 광명시 철산역 인근의 17평형짜리 구축 아파트로 당시 시세는 2억 500만 원이었는데 전세가는 1억 8천만 원 정도였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 2,500만 원은 큰 금액이었지만 당시에는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던 시기라서 곧 매매 가격도 밀려 올라갈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일단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는 날짜는 최대한 미루었다. 잔금 날짜까지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그 사이에 전세가가 더 높아질 것이므로 투자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계산했던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투자에 쓴 돈은 1,300만 원이었다. 다행히 이 아파트는 매수하자마자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2년 후인 2017년에 2억 5천만 원을 받고 매도할 수 있었다. 1,300만 원을 2년 동안 묻어두었더니 세금 및 필요 경비를 빼고도 순수익 3,800만 원을 남겨준 것이다. 여기에 묻어두었던 기존 투자금 1,300만 원을 합하니 5,100만 원의 현금이 내 손에 들어왔다. 모으기만 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리는 길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이다. 이후 우리는 5년 동안 9채 아파트를 매입했고 가격이 오를 때마다 한 채씩 매도하면서 수익을 남기거나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종잣돈 모으기는 기본, 그 다음은 투자. 물론 나는 운이 좋았다. 때마침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기에 접어들 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도 꽤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다. 나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다. 다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저 아끼고 모으기만 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종잣돈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투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종잣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악착같이 아끼고 모으는 것 외에 딱히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다. 그러나 종잣돈은 말 그대로 씨앗이 되는 돈이다. 씨앗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계속 씨앗일 뿐, 결코 달콤한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더 큰 성과를 얻으려면 정성스럽게 씨앗을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투자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혹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종잣돈을 만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우리 부부가 1,500만 원의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꼭 1년이 걸렸다. 만약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가정이라면 더 짧은 기간이 걸리거나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미리 재테크를 공부해 두어야 한다. 목표한 금액이 모였을 때 하루라도 빨리 불리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다. 재테크는 소득이 많아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부지런히 빠르게 돈을 굴려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연소득 3천만 원에 마이너스 7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만 돼 있다면 돈 버는 방법은 늘 있다. 재테크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다. 그런데 간혹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이제 주식이다. 라든지 반대로 주식하면 망한다. 부동산이 안전하다라며 두 가지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지만 투자는 한 가지만 하기보다는 두루두루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투자의 거장으로 길이 남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므로 돈이 될 만한 부분이라면 무엇이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몇백억 단위의 큰 부자들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자산이 많다면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 투자를 결심했을 때는 얼마 안 되는 종잣돈을 여기저기로 나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에도 일단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반면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소액으로 투자하기 좋았던 상황이라 나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다가 소액으로 사모았던 부동산을 하나둘 처분하면서 자산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부터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광명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6개월 후에 중도금을 치르기 위한 현금을 마련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돈을 그냥 놀게 놔두는 것이 정말 아깝다고 생각했다. 중도금 납부 때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공부해왔던 주식 투자의 그 돈의 일부를 투자해 보기로 했다. 물론 이 돈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전체를 주식에 넣을 수는 없었다. 만에 하나 6개월 후에 손절하더라도 아파트 중도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의 금액만 떼어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나는 무조건 우량주, 그 중에서도 주도주만 신중히 골라서 매수했다. 대박을 내기보다는
하락할 위험이 적은지를 먼저 살펴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고른 종목들은 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다. 그렇게 신중하게 투자한 덕분인지 다행히 예상은 대부분 맞아떨어졌고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할 때쯤에는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중도금만 아니면 좀 더 오래 보유해서 더 큰 수익을 맛보고 싶었지만 일단 일부만 처분해서 중도금 납부에 쓰고 남은 수량만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역시 예상대로 매도한 주식들은 더 올랐지만 그 때문에 아파트 입주를 망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소액으로 가능한 재테크, 주식 투자.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 가능한 재테크라는 것이다. 아직 종잣돈이 적어서 재테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요즘 나와 브릿지 멤버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 역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가계부 쓰기와 절약을 통해 종잣돈을 모으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지만 요즘의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회사의 전망이 좋을지는 함께 공부하면서 정보를 나눈다. 나는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금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투자금이 적으면 절대적인 수익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일단 주식으로 번 수익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만 활용했다. 이렇게 하면 일종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금이 빠르게 불어난다. 소소해 보이지만 복리 효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을 잠시라도 놀리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그리고 평소에 절약으로 모은 종잣돈 중 일부도 꾸준히 주식 투자에 보탰다. 그렇게 투자금이 불어나면서 지금은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의 비중이 꽤 커졌고 한 달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물론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리스크가 큰 편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종종 결혼 자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모두 날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내가 투자할 종목에 대해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주가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예상을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절약과 공부다. 언제는 돈을 한순간도 놀리지 말라더니 그래서 투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이것은 공부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성격이다 보니 어쩌면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무척 쉽게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실력의 투자자라도 쉬운 과정을 거쳐서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는 편이라고 자부한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자료를 찾느라 두통을 자주 겪는 편이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성실하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빈손으로 시작해서 너무나 힘들게 아끼고 모은 종잣돈을 함부로 날려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남들에 비해 실패 경험이 적은 이유는 운이 좋았던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실패의 확률을 최대한 줄이고자 끊임없이 공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의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내가 투자할 대상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했는지,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지, 일시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준비가 될 때까지 종잣돈을 고이 모셔두는 게 낫다.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주식이나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환율이나 금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ETF나 P2P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찾기도 한다. 누군가는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보태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한다. 남이 부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부러워하는 것과 직접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활용하든 재테크란 꾸준히 종잣돈을 모으고 소액이나마 조금씩 불려나가는 과정의 반복이라는 점이다.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일단 절약과 공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